조선시대 중국 사신 접대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 왕조 500년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가 뭐였을까요? 왕의 즉위식? 아닙니다. 왕세자 책봉?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중국 사신 접대였습니다. 한 번 오면 최소 2주, 길게는 한 달.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백성들은 등골이 휘는 고통을 겪었죠. 오늘은 중국 사신이 조선 땅을 밟는 순간부터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392년 조선 건국 이후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를 천조, 즉 하늘의 조정이라 부르며 사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중국 황제가 보내는 사신을 칙사라 불렀는데 이들이 조선에 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조서나 칙서를 가지고 오는 것, 그 자체가 황제의 위엄을 보여주는 일이었죠. 자, 중국에서 사신이 출발했다는 소식이 요동도사를 통해 의주에 전해집니다. 의주 부윤이 즉시 평안감사에게 보고하고 평안감사가 다시 한양조정에 급보를 보냅니다. 한양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조정회의가 긴급 소집되고 그 자리에서 영접도감이라는 임시기구를 즉시 설치합니다. 맞이할 영, 접대할 접, 도맡을 도, 감독할 감. 이 조직의 수장은 호조판서가 제조를 겸임합니다. 왜 호조판서냐고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접도감 안에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중 연양색이 가장 바쁩니다. 잔치, 연, 누릴향, 빛색.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연회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도 7번이나. 그리고 조정에서는 두 종류의 고위관리를 파견합니다. 첫째, 원접사. 멀리서 맞이하는 사신이라는 뜻이죠. 이들은 정의품 이상의 고위관료인데 특히 명나라 사신이 올 때는 문장이 뛰어난 대제학급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명나라 사신들 중에는 시를 잘 짓는 문인들이 많아서 시로 대결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원접사는 의주까지 가서 사신을 맞이한 뒤 한양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돌아갈 때는 이름이 바뀝니다. 반송사. 다시 의주까지 배웅하는 거죠. 둘째, 선의사. 베풀선, 위로할 위, 사신사. 이들은 의주, 안주, 평양, 황주, 개성 이렇게 5곳에 각각 파견됩니다. 사신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은 감시와 접대를 동시에 하는 거죠. 자, 이제 중국 사신 일행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조선의 국경, 의주에 도착하는 순간 의주 부윤이나 평안도 병마사가 직접 나와 맞이합니다. 그리고 원접사와 합류하죠. 의순관이라는 숙소가 있습니다. 1572년 선조 5년에 그려진 의순관형 조도를 보면 명나라 사신들이 가마를 타고 도착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연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생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선 초부터 명나라 사신이 오면 기생이 시침, 즉 잠자리 시중을 드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도 명나라 사신이 기생을 요구하자 정승황이가 허락하시죠라고 했고 세종이 승인했습니다. 심지어 세종은 명나라 사신을 위해 기생들에게 특별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익히게 하고 명나라 황제가 좋아할 만한 시와 노래를 가르쳤죠. 의주를 출발한 사신 일행은 본격적인 여정에 오릅니다. 첫 번째 주요 경유지 안주. 안주는 평안도의 안자가 여기서 나올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평안도의 평양과 안주, 이 두 도시 이름을 따서 평안도라고 불렀으니까요. 여기서도 연회가 열리고 관기들이 접대합니다. 두 번째 평양. 평양은 고구려의 옛 수도였죠. 중국 사신들은 여기서 단군묘, 기자묘, 동명왕묘를 참배합니다. 그리고 성대한 연회가 벌어집니다. 통문관지라는 기록을 보면 평양을 비롯해서 의주에서 한양까지 가는 동안 거치는 6고을 모두에서 연회가 열렸다고 나옵니다. 무려 6번이었습니다. 각 고을마다 기생들이 정제, 즉 궁중 무용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따르고 그리고 밤에는 수청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황주, 네 번째 개성. 마지막 대규모 접대가 개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양 경계에 있는 홍제원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입니다.
홍제원 바로 앞에 무학재라는 고개가 있었는데 이 고개를 넘으면 한양도성입니다. 사신들은 홍제원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저분해진 의복을 벗고 깨끗한 예복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리고 무학재를 넘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신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굿당을 말합니다. 중국을 오가는 사신들이 무학재를 넘기 전에 여기서 치성을 드렸습니다. 제발 산적이랑 호랑이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요. 무학재를 넘으면 드디어 모화관이 보입니다. 중화를 사모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위치는 돈이문, 즉 서대문 서북 쪽이었습니다. 모화관 앞에는 영은문이 서 있었습니다. 맞이할 영, 은혜 은, 문문. 황제의 은혜를 맞이하는 문이라는 뜻이죠. 지금은 사라지고 주춧돌만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 독립문 옆에 있습니다. 조선왕은 세자와 백관들을 이끌고 모화관까지 직접 나옵니다. 사신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립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 수도에서 다른 나라 사신을 맞으러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사신 일행이 도착하면 교영이라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교회에서 맞이하는 의식이라는 뜻이죠. 사신이 황제의 조칙을 모화관 대청에 내려놓으면 조선왕이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명나라 때는 사배례, 4번 절하는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때는 이게 달라집니다. 삼괴구고두,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무릎을 1번 꿇을 때마다 이마를 땅에 3번씩 대는 겁니다. 그걸 3번 반복하니까 총 9번이 되는 거죠. 1637년 병자호란이 끝나고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할 때 이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이걸 치욕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황제를 만날 때 하는 정상적인 예법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왕자들도 고위 관료들도 모든 번국의 왕들도 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모화관에서 조칙을 받은 후 일행은 창덕궁 인정전으로 이동합니다. 인정전에서 선칙이라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황제의 칙서를 낭독하는 의식이죠. 왕, 세자, 모든 백관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달해를 합니다. 함께 차를 마시는 거죠. 때로는 달해만 하고 연회는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의식이 끝나면 사신은 숙소로 들어갑니다. 그 유명한 태평관, 클태, 평화평, 집관. 위치가 어딜까요? 숭례문, 그러니까 남대문 안쪽 황화방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부근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태평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평관의 유래가 재미있습니다. 원래는 고려시대 정동행성이라는 건물이었습니다. 정벌할증, 동쪽동, 단일행, 살필성.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려고 세운 기관이었죠. 몽골이 물러간 후에는 중국 사신의 숙소로 바뀌었고 1393년 태조 2년에 이름을 태평관으로 바꿨습니다. 태평관이 얼마나 컸냐면요.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중앙에 전이 있고 그 앞 좌우에 20여 칸 규모의 행랑이 있었습니다. 3칸짜리 누각도 있었고요. 특이한 게 뭐냐면 어실과 어서각이 있었습니다. 어가 방실. 왕이 머무는 방입니다. 왜 사신 숙소에 왕의 방이 있냐고요? 왕이 직접 찾아와서 사신을 접대하기 때문입니다. 태종, 세종 때 크게 개축했습니다. 1429년 세종 11년에는 규모를 대폭 확장했는데 영접도감에서 공사를 관장했습니다. 태평관 주변에는 뭔가 벌어집니다. 시장이 섭니다. 중국 사신들이 가져온 물건을 팔고 조선 상인들이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런데 공식 무역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밀무역이 성행했습니다. 사신들이 개인적으로 이것 좀 구해줘, 저것 좀 구해줘 하면서 요구하는 게 엄청났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1431년 세종 13년부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신이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물품은 주지 마라. 자빈이 드나들며 물품 거래하는 것도 엄하게 단속하라. 하지만 지켜졌을까요? 글쎄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1592년 임진왜란 때 태평관이 불타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남별궁이라는 곳이 사신 숙소로 사용됐습니다.
자, 태평관의 짐을 풀었습니다. 이제부터 연회가 시작됩니다. 몇 번이냐고요? 공식 연회만 7번입니다. 첫 번째 하마연. 말에서 내린 자리에서 베푸는 잔치라는 뜻이죠. 한양에 도착한 당일 저녁 또는 다음 날 태평관에서 열립니다. 주최는 왕이 직접 참석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연회냐면 200년 전통이었습니다. 1610년 광해군 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 사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하마연을 내일로 미뤄주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습니다. 광해군이 뭐라고 했을까요? 2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인데 안 됩니다. 결국 그날 저녁에 했습니다. 하마연은 늦은 저녁에 시작돼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사신에 대해서는 왕이 아닌 대신들이 주로 대행했습니다. 반청 분위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 이기련. 하마연 다음 날 또 연회를 여는 겁니다. 장소는 역시 태평관. 세 번째, 청연 또는 인정전 청연. 왕이 궁궐대전에서 직접 초청해서 베푸는 연회입니다. 장소는 창덕궁 인정전. 이게 가장 격식이 높고 가장 화려한 연회입니다. 왕이 주최하고 궁궐에서 열리니까요. 네 번째 위연. 사신의 노고를 위로하는 연회죠. 영접도감에서 주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작입니다. 술잔작. 술을 몇 번 돌리느냐를 뜻하는데 사신의 급수에 따라 3작에서 9작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9작을 돌린다. 그러면 음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의례라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공식 대부례에 근거했습니다. 매 장마다 음악과 춤이 함께 공연됩니다. 다섯 번째 회례연. 돌아올 회, 예도례, 잔치연. 이건 재미있습니다. 사신이 조선 왕과 접대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연회거든요. 장소는 태평관, 즉 사신의 숙소입니다. 사신이 주최하지만 준비는 영접도감이 다 합니다. 왕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보통 좌의정이나 우의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의 서신을 전달합니다. 더 머물다 가시죠 하면서요. 물론 사신들도 아이고 감사하지만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면서 거절합니다. 실제로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청나라 사신들은 병이 있다거나 날씨가 나쁘다는 핑계로 참석을 피하고 차려진 음식들을 접대 부서에 나눠주는 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회례연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회례라는 말은 동등한 관계나 상위에서 답례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청나라 사신을 은근히 깔보는 뉘앙스가 담긴 거죠. 여섯 번째 별연. 추가로 베푸는 연회입니다. 규모는 작았습니다. 일곱 번째 상마연. 말에 오르기 전에 베푸는 연회, 즉 출발 전 환송연입니다. 사신이 떠나는 날짜가 결정되면 태평관이나 모화관에서 엽니다. 마지막 전연. 사신이 떠나는 당일 아침에 열리는 최종 전별 연회입니다. 보통 태화관이나 모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시간이 언제냐면요. 묘시, 즉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시작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을까요? 왕이 먼저 모화관에 도착합니다. 아래 계단에서 사신을 맞이합니다. 함께 대청으로 올라갑니다. 사신이 왕에게 인사하고 왕도 사신을 치하합니다. 그리고 다례를 거행합니다. 제1작, 첫 번째 술을 모두 마십니다. 왕이 다들 마시시오 하고 권합니다. 제2작, 제3작은 왕 다음으로 높은 관리가 권합니다. 술을 돌리는 사이사이에 대화를 나눕니다. 사신 체류하는 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제 폐하께 전할 편지 잘 전달하겠습니다. 왕 멀리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별 예단입니다. 이별 선물 목록이죠. 마지막으로 왕이 당부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날씨와 길이 험한데 조심해서 잘 가시길 바랍니다. 미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연회가 끝나고 왕은 환궁합니다. 자, 그럼 이 7번의 연회에서 대체 무슨 음식이 나왔을까요? 조선 최고급 궁중 요리였습니다. 왜냐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재료, 최고의 솜씨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면엽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술안주를 차리는 상이죠.
뭐가 올라갔냐면요. 어육류는 전복, 문어, 생합조개, 중생선, 해삼. 육류는 노루, 편포고기, 양간. 조류는 꿩, 닭, 압자, 소작, 계란. 나물은 산삼. 네, 산삼입니다. 중국 사신들이 산삼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산삼을 넣어 지진 떡인 산삼병도 나오고 산삼에 겨자를 뿌려서 먹는 산삼채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밀과 기름과 꿀로 만든 과자입니다. 조선시대에 밀가루가 얼마나 귀했는지 아세요? 엄청 귀했습니다. 그런 귀한 밀가루로 과자를 만들어서 잔치상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술안주로는 떡류, 유밀과, 과일, 그리고 음청류로 수정과가 나왔습니다. 연회 중간중간에는 별다담이라는 게 나옵니다. 별도로 제공하는 다과죠. 별괴주도 있습니다. 따로 올리는 술입니다. 매 장마다 음악과 춤이 공연됩니다. 궁중정제를 추고 악공들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기생들이 등장합니다. 공식 업무는 감으로 여흥을 돋우고 술을 따르고 악곡을 연주하는 겁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수청을 듭니다. 청사를 지킨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시침, 즉 잠자리 시중입니다. 조선 초부터 관행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병자호란 직후에 변화가 생깁니다. 청나라 사신들이 연로의 각 고을에서 수청기생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연로에서는 관기로 충당했고 서울에서는 의녀와 사창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기생들이 죽음으로 항거했습니다. 용강의 기생 한 명은 목을 메어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청나라가 조선을 협조자로 계속 묶어두기 위한 현실적 목적으로 여러 폐해를 쇄신하면서 수청기생 문제도 혁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연회, 이 모든 접대에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영접도감이 물자를 총괄하고 호조에서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담을 진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경기도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종 7년 1425년 6월 23일 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경기도 벽제역에서 서쪽에 있는 강역에는 창고가 부족하고 집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이 내왕할 때마다 강역에서 경기 고을의 배정에 물품을 충당하게 하고 접대에 필요한 일을 맡기니 농사철에도 음식 담을 그릇과 잔치에 필요한 방석, 돗자리 등을 등에 지거나 말에 싣고 줄을 지어 역으로 향합니다. 농사철에도 동원된 겁니다. 의주에서 한양까지 오는 내내 6고을에서 연회를 베풀려면 엄청난 인력과 물자가 필요했죠. 게다가 사신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물품도 많았습니다. 공식 선물 외에 개인적으로 증여받는 것, 구청을 통해 얻어가는 것들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세종 13년 1431년부터 조정에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신이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물품을 주지 말고 자빈이 드나들며 물품 거래하는 것도 엄하게 단속하라. 하지만 효과가 있었을까요? 밀무역은 계속됐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등골이 휘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사신이 떠날 날이 왔습니다. 전연을 마치고 전별 예단을 받았습니다. 왕이 모하관까지 나가서 전송합니다. 때로는 세자가 대리하기도 했습니다. 원접사는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반송사라는 이름입니다. 의주까지 함께 동행하여 환송하는 겁니다.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면 그제야 임무가 끝납니다. 사신 일행은 청나라 영토로 들어갑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는 순간이죠. 재미있는 건 명나라 사신과 청나라 사신에 대한 대우가 달랐다는 겁니다.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는 왕이 직접 모든 연회를 주관했습니다. 극진하게 대접했죠. 명나라는 조선이 스스로 선택한 천조, 하늘의 조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청나라 사신은 병자호란 이후 반청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왕이 아닌 대신들이 주로 접대를 대행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만 왕이 직접 나섰죠. 연회도 점점 간소화됐습니다. 청나라 사신들이 명나라 사신과 똑같은 대접을 요구하면 조선 조정은 거절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는 다르다. 물론 겉으로는 조공과 책봉 관계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겼던 거죠.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중국 사신 접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황제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그 자체로 외교적 위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다시 압록강을 건너 돌아가는 순간까지 최소 2주, 길게는 한 달. 7번의 공식 연회. 조선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음악, 최고의 춤. 그리고 엄청난 비용. 왕은 자존심을 접어야 했고 백성들은 등골이 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작은 나라 조선이 큰 나라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섬길 큰데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이죠. 굴욕인가, 외교 전략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